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정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권한대행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마자 야권이 행동에 나선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권의 임명 압박을 거부하면서 이런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죠. 당장 탄핵 소추안이 내일 국회를 통과하면 정족수는 어떻게 될지, 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일지 변수가 많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는데도 무거운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담화 내용부터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감없이 말하겠다고 밝힌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한 권한 행사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뚜기이기 때문입니다. 8년 전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재판관 임명을 헌재 탄핵 결정이 나온 뒤 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이 내일 오전까지로 시한을 정해놓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자신의 거치나 개인적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고 국정 안정에만 집중했다며 보류 결정에 탄핵 여부는 감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담화 내용을 듣자마자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은 내일 오전이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의사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탄핵안 표결은 내일 바로 할 걸로 보이는데요. 최용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회의 예정 시간 5분 전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국회의원과에 접수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담화 발표 10분 만입니다.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탄핵안 표결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기자회견에서 사전에 계엄 건의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한 대행이 내란 사태의 핵심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들어오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었다고 했고 총리실도 사전 보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한 한 대행을 향해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합의 핑계를 대는 건 궁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가장 빠른 내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소추 이유를 크게 5가지로 적었습니다. 총리 시절 계엄을 방조했다는 의혹,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포함했습니다. 총리 시절과 권한 대행 때를 다 탄핵의 이유로 삼는 바람에 탄핵안 처리 의결 정족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놓고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권영석 기자가 설명합니다. 58쪽 분량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총리 시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을 도왔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회피한 것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사유도 포함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산하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펴낸 해설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시엔 대통령 기준을 따르는 걸로 설명해놨습니다. 권한대행 시기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포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필자의 의견일 뿐 헌재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며 차후에 사건이 들어오면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151명 동의로 탄핵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반론 역시 적지 않습니다. 임시적으로 대행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법적 지위는 국무총리인데다가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의결 정족수에 해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내일 표결 땐 우원식 의장의 판단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결정될 전망인데 우 의장의 판단이 법적 효력을 가질지를 두고 또다시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하는 건 국가 경제 파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일 탄핵안을 처리하면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 문제는 당내 이탈표가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국정법이 국정 붕괴, 민주당은 책임져라. 졸속 탄핵, 보복 탄핵, 민주당은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탄핵안 보고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국가경제 파괴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파괴, 안보 파괴, 외교 파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초토화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지만 비공개 의총에선 최상목 대행체제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과반 탄핵을 한 권한대행이 수용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당내에선 전략 부재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총리실에선 여당에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임명하지 말라고 해 불만이 있었다며 묘수도 아닌데 당정 소통도 없어 곤혹스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표결을 앞두고 당내 이탈표도 예상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조경태 의원 등 4명은 당론으로 불참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한대행 탄핵안 표결에 부결 당론으로 임할 방침이지만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물려받습니다. 민주당은 최 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또 탄핵할 수 있다고 압박했는데 내부에선 오히려 헌법재판소 6인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이광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 시일을 주실 계획? 예, 즉시 해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을 검토하신다면 어떤 조건? 국정정상에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 조치 여부가 당연히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하지만 최 부총리가 민주당 요구대로 곧바로 후보자 임명에 나설진 미지수입니다. 한덕수 대행 가결 정족수 논란이 불거질 경우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데다 권한대행의 대행인 만큼 임명 권한을 더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지를 확인했다거나 하는 게 사전 확인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절차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마저 임명을 거부할 경우 또다시 탄핵 소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똑같으면 그럼 계속 탄핵 가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최상목 부총리도 이 부분에 입장이 있어야 돼요. 이럴 경우 최상목 부총리 후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대행의 대행체제까지 바뀔 수 있다는 건데 이럴 경우 후임 헌법재판관의 임명 역시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10번째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은 3번째죠. 그런데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건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전국 상황 우려스러운데요. 정치부 홍윤주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민주당이 내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왜 이렇게 오늘 선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까? 네,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암시하는 기류가 보이긴 했습니다. 헌법, 법률, 원칙이란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온 겁니다. 오늘 한 권한대행이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보다 여야 정치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라는 소신을 밝힌 걸로도 보입니다. 또 이번에 민주당 요구대로 임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본인 탄핵 소추가 불가피한 정국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다음 주에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이 다가오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성이 분명하다. 그래서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라는 기류가 많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한대행으로서는 지금이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봤을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 탄핵안을 표결하면 그 기준을 놓고 지금 이견이 큽니다.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까? 일단 여당에서는요. 한 권한대행이 자리에서 버텨야 한다라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기류로는 국회 결정을 한 대행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총리실 여러 관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혼란을 키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전망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했다고 주장하고 한 대행은 본인이 여전히 국정을 총괄한다고 반박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가적 혼란을 수습할 방법조차 찾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한 대행의 이 같은 결단이 실제 혼란을 줄일 수 있겠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는 않습니다. 특히 경제계와 외교가에서는 권한대행 탄핵 정국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인식될 수 있어서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큰 혼란과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 탄핵안이 가결되면 아까 리포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는데 대행의 대행이잖아요. 군 통수권도 수행합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은 그동안 그나마 외교 분야까지 포함하는 국무조정 기능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전 부처와 연결되는 접점이 사실상 예산실 정도입니다. 만약 최 부총리까지 탄핵된다면 그다음은 사회부총리인데 교육부는 이마저도 없어서 실제 정부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여나 야나 정부 모두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거부권은 있지만 임명권은 없다는 여당, 그리고 임명권은 있지만 거부권은 없다는 야당, 모두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관 추천을 2달 가까이 미루다가 임명을 이제서야 압박하는 야당의 경우 국정 안정보다는 조기 대선의 모든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방장관이나 행안장관 임명은 요청하면서 정작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여당도 탄핵 정국 속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시간 끌기에 나선 거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내일 당장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요. 왜 정치권이 저질러 놓은 일에 우리 국민들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9일 이번 주 일요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게 하루 만에 3차 소환을 통보한 건데요. 나오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탄절인 어제 오전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 윤석열 대통령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일요일인 29일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으라고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2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상의 편의를 위해 휴일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라고 압박했지만 3차 소환을 택한 겁니다. 안 나오는데 체포영장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내일 도착 예정인 소환 요구서를 수령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입니다. 다만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공조본이 연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TV조선 김차섭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일 시작합니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여는 건데 윤 대통령 측이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 실제 심판을 시작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헌법재판관 전원이 회의를 열고 내일 첫 변론 준비 기일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재판 쟁점과 증거 정리 등을 하는 변론 준비 기일은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주재합니다. 다만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일을 아마 수명 재판관들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TV조선과 통화에서 헌재에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해나가기 위한 그러한 팀을 짜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변호인 구성이 뭐 이렇게 3일 만에 안 돼, 4일 만에 안 돼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수사기관에서 제출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비상계엄 핵심 기획자로 보이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에 맞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차순우 기자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특전사 장병을 태운 헬기가 착륙합니다. 계엄 해제 직후 사임했던 김용현 전 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과 담화문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내용만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 금지 또는 통행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를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로 다수당 횡포 견제, 선거 의혹 해소, 반국가 세력 정리를 들었다고 변호인단이 전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 해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엄법 발령 요건 구비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기자회견이 본인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오늘 회견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계엄 선포에 얼마나 깊이 작동했는지도 드러났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비선 조직으로 지목된 수사 2단을 선거 부정 조사 위한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송민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연설 2분 뒤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합니다. 사전 선거 명부를 관리하는 서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합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회견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비선 조직으로 거론된 수사 2단이 선거 부정을 조사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구성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방첩사 외의 정보사 요원들도 수사 2단에 포함시켰다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조직이 선거 부정에 관여한 정황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여론 조작 또는 선거 조작 세력에 대한 업무 담당을 정보사, 국내 부정선거
선거 부정, 또 여론 조작 카르텔에 대한 수사는 방첩 사령부. 선관위는 이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내란 혐의의 핵심인 국회 봉쇄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국회와 정치인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일 겁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 전면 부인했고요. 정치인 체포조에 대해선 정치 활동을 막는 예방 차원이었다고 항변했는데 앞서 나온 군 관계자들의 증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체포조의 존재는 인정했습니다. 각 당의 대표라든지 주요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고령 1호에 포함된 정치활동 금지를 위한 예방적 활동이었다며 체포자 명단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군 관계자들은 김 전 장관이 직접 명단을 불러줬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자정쯤 전화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기존 증언과 배치됩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법조계에선 면피성 궤변이라며 대통령 담화문에 끼워 맞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검찰이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훈 전 정보사령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정치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은 수첩 내용이 실제 실행됐는지 이를 집중 추궁했다는데요. 앞서 기자회견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수첩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까지 머물며 역술인 활동을 한 점집입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60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지난 24일 노 씨와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처음 소환해 수첩 내용과 비상계엄과의 구체적 연관성을 추궁했습니다. 수첩엔 북방 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일부 정치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했습니다. 노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수첩 관련 진술은 일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노 씨가 수첩을 언제 작성했는지 안에 적은 내용이 개인 구상 차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 씨와 계엄을 논의한 걸로 알려진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수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도 모르고요. 어떻게 생산됐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찰 50명이 국회에 대기했다는 녹취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찰은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검찰을 향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언론이 경찰관 50명이 국회 수소충전소에 대기 중이란 계엄 당일 녹취를 검찰이 확보했고 의원 체포조로 의심하고 있다 보도한 지 반나절 만입니다. 검찰은 계엄 당시 경찰이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충전소엔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형사 인력 61명이 대기했지만 체포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체포조로 지목된 형사 10명은 길 안내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명단을 준 형사들은 그 수갑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길 안내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방첩사의 체포조 요청을 듣고 누굴 체포하냐고 되물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이 거짓말을 하는지 방첩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유감을 표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언론에 흘리거나 확인해준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현역 군인을 누가 수사할지를 두고도 수사기관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죠. 계엄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군 장성들인 만큼 수사 주체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떤지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하루 만에 다시 풀어줘야 했습니다. 검찰이 법 위반이라며 긴급 체포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아 문 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현행법상 현역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내란 수사는 예외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선 군인에 대한 수사 주체는 군검찰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관련 법 규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군 경찰로 보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진행하게끔 하는 게 그게 원칙이긴 해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얻어진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부정당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 역시 완전한 해결책은 안 됩니다.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공수처하고 군이 하는 거고요. 민간인에 대해서는 공수처하고 경찰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사 관할권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이 창원 지역의 여성 우대를 주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서였던 건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2022년 6일 재보궐선거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영선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당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성 인재를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은 공관위 회의에서도 창원 지역은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의 속기록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밀어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공천 발표 하루 전에 한 통화에서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 없었습니다라며 김 전 의원 공천을 언급하자 윤 당선인이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말한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여성 우대 공천에 반대가 없었고 다른 당에서도 통용되는 기조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어떤 이 우대라든지 가산점이라는 것은 고기만 아니라 딴 데도 다 통용이 된 거고.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도 여성 공천 비율을 30%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특정인의 공천을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올 초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전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었죠. 오늘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미 처벌이 확정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는 달라서 피해자들의 사망이 이 회사들 제품 때문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컬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오늘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피하기 위해 홍 전 대표 등을 앞서 유죄가 확정된 옥시 관계자들과 공범으로 묶어 기소한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법원은 SK케미컬 등의 제품과 옥시의 제품 성분이 전혀 달라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망자들은 만약에 이게 피해가 인정이 안 된다면 자연사한 건가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자연사한 건가요? 2심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다시 규명해야 해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성탄절인 어제 10대 여학생이 또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둘은 SNS 채팅을 주고받은 사이로 사건 당일에 얼굴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어두운 아파트 주차장을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뒤 경찰이 뛰어와 같은 곳을 살펴봅니다. 한 10대 남성이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한 현장을 주민이 목격하고 신고한 겁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심폐소생술하고 계속 하고 있고 남자는 하면서 이제 소리를 내고 있길래 두 사람 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여학생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남성을 사건 발생 3시간 반 만에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남성은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성탄절인 어제 저녁 여학생이 살고 있는 경남 사천으로 내려와 만났습니다. 피의자와는 SNS에서 채팅을 하던 사이로 과거에는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살해 동기를 전혀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는 알 수 없으나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살해 동기를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심리분석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멈춰있던 전기차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내 돌진하면서 보행자와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이면도로에 정차해 있는 택시 앞으로 보행자들이 걸어갑니다. SUV가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택시가 급출발하며 보행자와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택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차들이 다니는 큰 길까지 내달립니다. 택시는 대로에서 차량 한 대와 충돌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부서진 파편은 아직도 이렇게 도로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택시에 치인 보행자들 가운데 70대와 80대 등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간 소리 듣고 여기서 이제 3번을 친 거예요. 아버지는 머리가 이 정도 찢어졌는데 피를 줄줄 흘리더라고.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가 가길래 그러니까 가봤더니 딱딱 하는 거예요. 혼자 가더라고요. 분당 얘기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방을 보여야 되는데 우측의 다른 방향을 보면서 뭘 만지더라고요. 경찰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기록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낚시꾼들을 선원으로 둔갑시켜 불법 영업을 한 업주들이 적발됐습니다. 낚싯배는 안전상의 이유로 먼 바다로 나가 고기잡이를 할 수 없는데 먼 바다에 있는 고급 어종을 노리는 낚시꾼들을 꼬드겼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부둣가로 남성들이 모여듭니다. 저마다 흰색 아이스박스를 챙겨 들고는 낚싯배에 오릅니다. 이 시간 되니까 다 타네. 여름에 몇 명 타는 거야. 낚싯배가 향한 곳은 동해 가스전 너머 한일 어업협정선 인근 해역. 육지에서 70km 떨어진 곳으로 20km까지 나갈 수 있는 낚싯배는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해경은 지난 3년간 1,100차례나 먼 바다로 나가 영업한 낚싯배 9척을 적발했습니다. 돔 등 심해 고급 어종을 잡고 싶어하는 낚시꾼을 노린 건데 비용은 최대 5배 비싸게 받았습니다. 선상비 요즘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받는 모양인데 그거 나가면 뭐 20만 원, 30만 원씩 받으니까. 불법 낚시 영업으로 3년간 최대 3억 원을 벌어들인 선주도 있었습니다. 선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낚시꾼들을 선원으로 허위 등록하다 도리어 꼬리가 잡혔습니다. 날마다 선원들이 바뀌는 선박들을 한번 골라보자 해서 총 9척의 선박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해경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먼바다 낚싯배 영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얼마 전 미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 화제를 모은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또 한 번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을 운영하는 신세계그룹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와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3조 4천억 원을 들여 지마켓을 인수한 신세계그룹. 하지만 네이버 쇼핑과 쿠팡에 밀려 시장 점유율 3위에 머물렀고 지난 2년간 1,000억 원 가까이 적자를 냈습니다. 돌파구를 찾던 신세계가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와 손을 잡았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온라인 마켓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신세계는 G마켓 지분 전량을 출자하고 알리바바는 알리익스프레스 지분과 현금 3천억 원을 출자합니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는 합작법인의 자회사로 들어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합작은 교착 상태에 빠진 신세계와 알리 측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초저가 전략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인 알리바바는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짝퉁 논란을 희석할 수 있고 G마켓은 알리바바의 글로벌 판매망과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로서는 저가 품목의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중국에 대한 반감적인 분위기를 상당히 희석하면서 윈윈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번 합작을 계기로 알리바바의 한국 시장 공략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너무나도 절실한 반도체 특별법이 오늘도 국회 상임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상윤 기자입니다. 재계가 간곡히 연내 통과를 호소해온 반도체 특별법. 삼성 임원들이 의원실을 돌며 설득 작업까지 벌였지만 오늘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대립 중입니다.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 반도체 특별법이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최우선 법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조속히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 반면 야당은 특정 업종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HBM의 개발을 지금 잘 못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게 주 52시간 때문입니까? 답답한 여야 공방에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박용진 전 의원까지 나서 주 52시간 예외에 얽매이지 말고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계속 법안이 미뤄지면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을까 하는 우려가 제일 큰 상황입니다. 지원법 연내 통과가 요원해진 오늘 정부는 360조 원이 투입되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을 당초보다 3개월 앞당겨 지정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크게 달라질 분야가 바로 에너지 정책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탈탄소, 친환경을 중시했지만 트럼프는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에너지에서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기간 트럼프가 외쳤던 에너지 정책 구호입니다. 취임 직후에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재탈퇴하고 북극 야생보호구역에서 시추를 재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석유와 가스 1위 생산국 지위로 에너지 패권을 쥐겠다는 겁니다. We have more liquid gold, oil and gas. We have more liquid gold than any country in the world, more than Saudi Arabia. We have more than Russia. 유럽을 향해 미국산 에너지를 대거 사지 않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관세라고 으름장을 놓은 만큼 한국에 대해서도 자원 수입을 늘리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고 있는 에너지, LNG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국에 수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맞춰 준비해온 정부의 에너지 수급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국내 기업들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탄소 중립을 어떻게 갈 것인가, 다른 나라의 경향성을 좀 봐서 결정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해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미국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세운다면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전 확대나 자체 자원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야심차게 시작한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조차 정치권 공방에 좌초 위기에 놓인 게 현실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K푸드 업계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가 공언한 보편 관세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면서 미국 내에 신규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일자리와 세수 부족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윤우리 기자입니다. 한 미국 소녀가 생일 선물로 한국 라면을 받자 감격의 눈물을 터뜨립니다. 올해 미국으로 수출된 우리 식품 액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K푸드 인기의 우리 식품업체는 잇따라 미국 현지 공장 설립과 증설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보편 관세와 보조금을 동원한 리쇼어링, 이른바 기업 유턴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nywhere else in our country, you don't pay a tariff tax. You don't pay a tax. You're going to make the product here. 환율 급등과 보조금 철폐 등으로 건설비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관세로 받는 부담보다는 낫다는 게 기업들의 판단입니다.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지면 우리 일자리는 그만큼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늘면서 한국은 2년 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든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부처의 칸을 허물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뭘 줄 수 있고 뭘 받을 수 있는지 그랜드 바기닝을 위한 협상단을 우리 정부에서 조속히 꾸려서 전문가들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추락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의 사고 원인으로 당초 세대 충돌이 지목됐었죠. 그런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5인해 공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블랙박스를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여객기 동체 뒷부분에 수십 군데 구멍 자국이 선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멍들이 총탄이나 포탄의 파편이 내는 모양과 비슷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나 산소 탱크 폭발 이후 발생한 파편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모양이 아니란 주장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당초 여객기 추락 원인으로 세대 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후 단정하기 이르다며 철회했습니다. 세대 충돌 사고로 보기엔 비행 경로를 지나치게 벗어났다는 설명입니다. 일부 외신은 러시아군이 여객기를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인해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Karşılıklı şəkildə cinayət işinin istintaqı prosesi bu dəqiqə hər hansı bir nəticə sizə deyə bilmirik. Lakin 탑승객 67명 중 29명이 기적처럼 살아남았는데 대부분 두동강 기체 뒤편에 타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블랙박스를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사에 철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코앞에 두고 자신을 브랜드로 내세운 각종 굿즈 상품을 팔고 있어 논란입니다. 연말 특수를 노린 건데 과도한 수익 활동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태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온라인 스토어입니다. 연말 선물 코너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모자는 물론이고 아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힌 의류와 92달러짜리 크리스마스 유리 장식품도 있습니다. 트럼프 이름이 새겨진 병따개와 키친타월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자신이 제45대, 47대 대통령임을 의미하는 트럼프 모자입니다. 이 같은 트럼프 굿즈 판매 수익은 이 공익 활동이 아닌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트럼프 그룹에게 돌아갑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에도 다이아몬드가 박힌 1억 원대 시계를 판매하거나 최근까지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한 사진을 활용한 향수 판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I have watch number one, and I'm going to keep it. 다음 달 20일이 대통령 취임이지만 막판까지 수익 활동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개인 돈벌이에 사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현지 시민단체도 트럼프 제품 판매를 위해 대통령직을 얼마나 이용할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인수위 측은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출마를 위해 부동산에서 손을 떼고 대통령 월급도 포기해 순자산 가치가 감소한 첫 대통령이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올해 프로축구에서 감독상을 받았던 윤정환 감독이 2부 리그팀 인천 유나이티드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감독의 2부 리그 행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 이유를 이다솜 기자가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강등 위기에 몰렸던 강원의 2024년은 그야말로 대반전이었습니다. 창단 후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하며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켰고, 윤정환 감독은 이례적으로 준우승팀 출신으로 K리그 감독상을 수상하며 따뜻한 연말을 맞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강원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그의 선택은 놀랍게도 창단 첫 강등을 당한 2부 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였습니다. 강원하고의 관계는 이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요. 지금 섭섭한 마음은 들 게 없습니다. 저에게는 큰 도전이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고. 승격이라는 유일한 목표에 실패하면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어린 선수들의 잠재력은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과거 일본 제1리그에서 1부 리그 승격을 지도한 경험도 큰 자양분이 됐습니다. 다만 뒤숭숭한 구단 상황은 명장에게도 부담입니다. 강등의 아픔을 겪은 인천 팬들은 최근 대표이사를 비판하는 근조화한 90개를 배치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축구팀에 저렇게 근조안이 나열져 있다는 것은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해서 정말 뭔가 인천이 정말 혁신이 됐고 또 변화가 됐다라는 모습을. 윤 감독을 비롯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후보군이었던 거스 포획 감독의 전북행 등 2025년 그라운드의 열기는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닷새 뒤 공사 임관식입니다. 대통령상과 총리상을 고건 권한대행이 주며 1인 2역을 합니다. 당시 청와대가 보내온 연설 원고를 총리실이 고건어법에 맞춰 고쳤답니다. 하지만 그는 단 2자만 바꾸고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뒤에야 기자들과 저녁을 들면서 스스로 고난대행이라고 했답니다. 국정이 안정되고 인기가 오르자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넌지시 떠보더랍니다. 탄핵이 나오면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내가 국가를 책임지고 관리하는데 누구한테 맡기고 입후보하겠는가. 친노 쪽에서 견제가 심해졌고 고건 총리는 탄핵 기각 열흘 뒤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1년 넘게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선두를 달렸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광폭 행보를 했습니다. 왕성한 현장 시찰과 기자회견, 대규모 가석방까지 단행했습니다. 권한대행 시계도 돌렸습니다. 당대표를 거쳐 대선에 도전하며 정치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돌아 국무조정실장으로 고건대행을 보좌했던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한 대행은 명패도 명함도 시계도 만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고건대행을 떠올리게 하는 말도 했습니다. 현 상황에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다. 그러면서 천명했죠. 정부의 모든 판단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그 소신을 한 대행이 다시 밝히며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의는커녕 협의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사실상 임명을 거부한 겁니다. 한 대행은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감수할 뜻도 밝혔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역사의 평가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한대행이 이루겠다던 공직의 마지막 소임,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12월 26일 앵커 칼럼 오늘 권한대행, 고난대행이었습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특보도 내려져 있고요. 이들 지역은 내일 아침 영하 10도 아래로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서울도 아침에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북에 최대 20cm 이상, 전남과 충남, 제주 산지에도 최대 10cm가량 쏟아지겠습니다. 눈과 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고요. 내일 해안가와 제주도에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주가 영하 3도, 대구 영하 4도 등 남부지방도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1도, 광주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맹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6일 목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